저희가 이 문화공작소라는 개념을 통해서 문화 간의 어떤 의미와 공간적인 반영 그리고 재현의 문제들을 저희들이 좀 계속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굳이 문화공작소 또는 미래문화공작소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접근을 했는데, 그것은 학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학외를 연결하는 문화 통로라는 점, 그리고 개방과 참여, 그리고 융합, 그리고 놀이, 그리고 교육, 이런 측면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잘 조화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부분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 광장, 이 문화관이 갖고 있는 것은 지리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어떤 서울대 문화의 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들이 일단 중요하고, 공간적으로도 그래서 인문사회하고 자연대, 음대, 미대가 사실은 그 한 곳으로 모아지는데, 그런 어떤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흐름이 어떻게 그러면 잘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학교의 어떤 소통의 통로, 그리고 학교 바깥을 연결하는 어떤 소통의 통로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핵심은 이제 문화 실험실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보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외부로도 그렇다면 어떻게 개방하는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거를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융합의 문제들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컨텐츠 기업과의 어떤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점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어떠한 공공성의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할 때 이 개방과 참여 문제가 잘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한 공간에서는 어떤 놀이 공간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이 그냥 단지 개인적인 어떤 놀이가 아니라 현재 그 미디어 문화에서는 인간과 기계와 자연이 상호 융합된 문화인데, 그것은 놀이를 통해서만이 사실은 융합이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생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소비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이런 놀이의 문제인데, 그것이 이제 저희들은 사회적인 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인 중심화되는 어떤 고립된 미디어 문화가 아니라 네트워크도 되고 그 안에서 공공성이나 사회성이 증진되는, 그걸 통해서 이제 공동체 윤리가 체화되는 그러한 놀이를 저희들은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히 MIT 미디어 랩 같은 여러 가지 공학 중심적인 접근을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한계를 좀 극복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전히 사회성과 공동체 윤리 문제들을 어떻게 교육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느냐를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노동과 창작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제작하고 실행하는가. 단지 그냥 배움 과정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만들어보는 그런 제작과 실천을 통해서 단지 예전에 이제 그래서 이제 호모 루덴스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놀이의 인간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 놀이가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놀이가 아니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제 테크노 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호모 테크노 루덴스라는 말도 저희들이 한번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관이라는 것이 이제 전시관이 아니라 공작소, 레버러터리, 이제 공방 이런 개념으로 이제 계속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그 문화 공간에 오는 참여자들도 관중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공간에 들어오면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참여라는 것은 그리고 뭔가를 계속 창작하고 제작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전에 있었던 산업적인 개념이 아니라 계속적인 지속적인 놀이의 창작과 제작 개념으로 이상적이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테크노컬처에서 가능하게 지금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3P로 이제 정했는데, 그것이 이제 실천을 의미하는 프랙티스, 놀이를 의미하는 플레이, 그 테크노 공간을 얘기하는 플랫폼,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좀 키워드로서 저희들이 그 실험 공작소를 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될 수 있는 논의에 저희들이 좀 이론적 사상적인 배경을 좀 논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독일의 바이마르 중심에서 있었던 바우하우스 운동.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디지털 바우하우스 또는 바우하우스를 디지털라이징하기. 이제 바이마르에서 바우하우스가 이제 교육기관으로서, 제작기관으로서, 창작기관으로서, 공간으로서 만들어진 후에 이제 나치 집권 후에 이제
폐쇄가 됐지만 이제 100년을 이제 기념해서 다시 보기 흐름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이미 그 디지털 바우하우스라는 개념을 통해 갖고 현재의 예술과 창작의 문제들을 접근하는, 그리고 선언의 문제까지도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을 하는 기관들이 주로 보면은 이제 유럽의 예술기관 또는 커뮤니케이션 스쿨들에서 많이 진행이 돼요. 왜 그러냐면 바우하우스가 이제 가장 지향했던 바는 이제 제작을 통한 실천, 그것을 통한 새로운 창작의 문제를 지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키텍처라든지 디자인의 문제가 어떻게 아트와 만나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20세기 초기에 만드냐였는데, 이 문제의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드한 피지컬한 측면에서 엔지니어랑과 어떤 자연과학의 문제, 그리고 이 아트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의 문제들이 이제 점점 부딪히는 가운데서 바우하우스가 가졌던 성과는 무엇이고 그 한계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재창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은 지금 100주년을 기념해서 논의가 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의식이 여전히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접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크노컬처가 어떤 두 번째 단계로 진일보하고 비약하게 된 개념은 두 가지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966년에 벨랩, 이제 뉴욕의 뉴저지에 이제 벨랩을 중심으로 했던 Nine Evening, 그다음에 Theater and Engineering이라는 그런 그 전시회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시라는 개념도 이제 그런 게,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롭다는 것,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논의들이 이제 나온 거죠. 예를 들면 텔레비전 프로젝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막 나오는 파이버 옵틱 카메라라든지 이러한 여러 기술적인 성과들을 어떻게 공연 예술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장르, 새로운 실천, 새로운 놀이의 토대를 만들어내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또한 이것 한 50여 년이 지난 후에 계속적인 반성과 이제 리플렉션을 하면서 재구성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는 아트 테크놀로지의 그 바우하우스의 첫 번째 이제 비약적인 단계였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1968년 런던의 인스티튜트 오브 컨템포러리 아트에서 백남준 작가도 로버트 K 사고팔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세렌디피 이 전시의 그 핵심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이 60년대에 있었던 그 개념, 즉 사이버네틱을 통해서, 저희가 사이버네틱은 이제 로베트 위너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테크놀로지적인 그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컴퓨터를 매개로 한 어떤 형식의 예술 형식이 가능한지를 모든 것을 보여준 거죠. 시어터부터 시, 내러티브 창작의 문제, 스토리의 창작의 문제, 몸의 변화의 문제, 과연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를 이제 그 잠재성을 폭발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시도들이었죠. 그런 점에서 바로 백남준 작가가 갖고 있었던 당시의 고민들과 실천들이 잘 보여졌고, 그것이 이후에 백남준 작가의 예술적인 실천과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백남준 자신이 이 1967년에 그 당시에 가장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이 세 가지 이론들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접근을 하느냐인데, 그것을 이제 자신의 포뮬레이션으로 볼 때 존 케이지와 마샬 맥클루한과 노베르트 위너의 이 세 이론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만드느냐인데, 그러니까 존 케이지가 얘기하는 그런 해프닝으로서의 그러한 새로운 음악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융합된 예술의 문제, 마샬 맥클루한이 얘기했던 미디엄 이즈 더 메시지라고 주장을 했던, 왜 기술과 물질성 그리고 과학이 커뮤니케이션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지, 왜 커뮤니케이션의 형식이 이제 더 중요해서 무엇을 창조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창조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질문. 그리고 노베르트 위너가 얘기했던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기술, 인간과 기계, 인간과 동물,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질문. 이 점이 지금 강한 지금
AI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이러한 것에 기반한 새로운 단계의 예술과 문화와 공학의 만남에서 중요한 모티브를 주는 것 같아요. 바로 백남준 선생이 이 세 가지 질문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화두로 던지면서 그 당시 특히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이버네틱 관련 예술들을 창조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관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점들은 이후에 굉장히 그 백남준 작가의 작품 자체가 좀 더 기술화되고 또한 인간의 육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은 이 샬롯 무어만과 같이 했던 이런 TV 첼로라든지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상호 융합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실천 작품들인데 그것이 요즘에 나오는 특히 포스트 휴먼 예술 작품이라든지 문화, 그런 사이보그의 문화, 특히 이제 인터넷 오브 띵이라든지 AI 문제에서 굉장히 예지적인 작품들이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 거대한 예술가를 뭐 지금 평가를 할 수는 없고 그 이제 많은 평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들이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 의식들이 점점 더 기술화되고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가게 되면서 인간의 육체, 인간의 어떤 관여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관중, 스펙테이터라든지 관람객과의 상호작용과 참여도들도 사실은 점점 형해화되는 작품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인 스펙타클이 되면서 그런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많은 저희들이 기술 중심적인 그리고 기술의 과도한 드라이브가 걸린 4차 산업혁명에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규범적으로 사회적으로 만드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나왔던 많은 기관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또 모델로 삼고 있는 MIT 미디어 랩이라든지 다른 기관들도 비슷한 문제의식에 출발하였지만 왜 과도한 기술 중심으로 사회성과 그 공공성의 문제에서는 점점 옅어지는 관계가 되는지 과연 그 동력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그 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교육적인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나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좀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테크노컬처라는 게 이제 너무 광범위한 기술 중심적인 문화의 생태계 자체를 말한다기보다 문화, 예술의 그 개발과 제작의 문제로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저희들이 이제 집중하는 저희 이제 문화관이 그래서 봐야 되는 형식은 바로 트랜스미디어라는 이제 미디어 창작과 제작의 문제죠. 그것을 통한 어떤 스토리텔링의 문제인데 이제 그런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문화 콘텐츠가 좀 지속 가능하게 생산될 수 있는지 그를 위해서 어떤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고 더욱더 사회적으로 공공적인 기획자나 개발자로 성장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지가 이제 문화공작소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바우하우스 시대부터 계속 나왔던 이제 그 개념이 미학적 엔지니어 개념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베르톨트 브레이트도 사용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100여 년 동안 어떤 저희 모더니즘의 그런 이상향이었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테크노컬처 시대에는 테크노 인텔렉추얼이라는 말로 좀 쓰고는 있는데요. 저는 단지 기술 중심으로 창작과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의 지식인으로서 그러한 창제작의 문제가 어떤 사회성을 갖고 윤리성과 공공성을 갖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인이 이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토대들이 마련이 되었고 그런 문화 간의 상징성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또한 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계속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지금 현상이 이전에 있었던 전통예술과 대중문화 산업의 경계가 그만큼 사라지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환경이 되었고 또한 인문학과 공학 또는 제작자와 소비자 이런 기존의 주체들과 에이전시들이 계속해서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계속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디지털한다는 것이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닌 것이 비판성과 사회적인 상상력들이 인문학적 상상력들이 계속 이런 디지털을 만났을 때 사실은 디지털의 과도한 기술 중심주의로 빠지지 않게 되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기술 문화가 앞으로 올 문화의 좀 핵심적인 측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테크노 뮤직이라는 구체적인 장르에서 훨씬 많이 쓰여졌던 것 같아요. EAT라든지 사이버네틱 문제로 들어가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가장 중요했던 테크놀로지가 이제 새로 등장하는 컴퓨터라는 하나의 기계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창작의 문제를 테크노컬처로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은 예술 창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이컬러지가 된 거죠. 테크노컬처가.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더 트랜스미디어적인 실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음악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사용해 가지고 나오는 컴포지션이 있는지, 뭐 비주얼 아트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앱을 통해서 나오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는 건지 이런 측면들에 더 강조를 두는 것이죠. 이제 반면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좀 더 육체를 중심으로 했었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전통적인 이제 예술 창작으로 이제 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갭이 이제 점점 벌어지는데 사실 여러 가지 기술 매개된 행위들이 주가 되니까 이제 그것이 어떤 환경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비판적이라는 것은 이제 좀 더 이제 비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테크노컬처가 갖고 있는 것은 테크놀로지를 단지 기계나 도구로 보지 않고 이러한 사회적인 그리고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계속 보는 입장에서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단지 부수적으로 기계 도구 중립적인 도구로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기도 한 거지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소위 말하는 기계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전통적인 인간 중심주의도 좀 벗어날 수 있고 기계의 과도한 그 오토메이션이라든지 그런 것에 과도한 점수를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계속 그 어려운 좀 갈등 관계에서 그 상호작용을 좀 계속 유지하려는 그러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계속 기술, 어떤 도구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기술 중심적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를 어떤 고고한 인간만의 독특한 창조의 영역, 예술의 영역으로만 놓는 두 가지가 있다면 이 사이에서 지금 펼쳐지는 것들이 이런 실천들이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실천들이 좀 더 디지털화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